주간 K리그입니다. 대구 FC가 지금 제주에 승점 12점 차 뒤진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강등권이고요. 지금 산수적으로 계산해봐도 FC 안양과도 지금 승점이 15점 차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확실한 다이렉트 강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컨텐츠에서는 대구 FC 강등에 대한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컨텐츠에서는 대구 FC가 왜 지금의 순위에 처해져 있는지 그런 전술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대구 FC가 정통적으로 써왔던 포메이션입니다. 사실은 3-4-1-2에 더 가깝지만 올 시즌에서는 시작을 3-5-2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 3백은 대구 FC의 약간 페르소나 같은 전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징야는 언제나 프리롤로 뛰는 선수였습니다. 원래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3백에 수비형 미드필더 둘을 두고 세징야가 공격형 미드필더와 프리롤 역할을 하면서 여기 이 양 사이드에 있는 공격수가 일종의 침투형 공격수로서 이제 파고들어서 세징야가 만든 공간을 먹거나, 그리고 이제 윙백들이 경기장을 넓게 쓰는 형태의, 전통적으로 많이 뛰고 넓게 뛰고 공간을 좀 크게 이용하고 빠른 패스를, 그리고 빠른 킥을 이용하는 축구를 자주 해왔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홍정훈이에요. 대구 FC의 전성기 당시에도 홍정훈이 중앙 수비를 맡고 있었고, 이 홍정훈이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가게 됐지만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태국을 거쳐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잘 뛰고 있었습니다. 잘 뛰고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안면골절 부상을 당하고 지금 전력에 이탈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수 감독은 홍정훈이 있을 때부터 4-1-4-1을 쓴다고는 했지만 결국에 지금은 이 4-4-2 포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포백을 쓰면서 경남에서 우주성을 데려왔죠. 그리고 김진혁은 대구에서 굉장히 오래 뛴 수비수고 공격수인 선수입니다. 황재원이라는 선수는 포백과 3백을 이미 다 뛰어본 선수고, 이 미드필드 조합은 아까 보다시피 크게 달라지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세징야는 여전히 여기에서도 프리롤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세징야와 투톱을 맡는 선수가 달라지는데, 보통 이 자리에 정재상 선수가 들어올 때가 있거나, 혹은 김주공 선수가 윙으로 빠져 있거나, 이 자리에 박대훈 선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포백의 4-4-2라도 이 측면 선수들을 정발 윙어라고 하죠. 우리가 클래식 윙어라고 부르는 정발 윙어를 써서 운동장을 넓게 쓰고, 그 뒤로 윙백들을 포진시켜서 넓게 운동장을 활용을 하고, 그 아래 공간을 이 많이 뛰는 미드필더들이 커버를 하고, 그리고 수비할 때는 이 두 줄이 타이트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비를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4-3을 쓸 때 타이트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축구를 하는 것과 4-4-1을 쓸 때 타이트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축구를 하겠다, 그 목표 자체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FC의 전술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포메이션은 3-4-3, 3-4-1-2를 주로 썼지만 김병수 감독 체제로 오면서 4-1-4-1을 쓰다가 현재는 4-4-2를 쓰고 있습니다. 자, 특징에는 일단 수비부터 보면 백포라인, 이 백포라인이 되게 좁게 섭니다. 폭이 되게 좁게 서, 너비가 되게 좁게 서요.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가 있으면 이 페널티 박스에 거의 맞춰서는 형태로 되게 좁게 섭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우 블록이겠죠. 미드필드는 많이 뛰고 전개가 좋은 선수, 그러니까 좌우로 잘 뿌리는 선수를 씁니다. 이용래 같은 선수도 나이는 많지만 최근 선발로 좀 나오고 있죠. 공격은 당연하지만 세징야가 프리롤로 뛰고, 세징야가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공간으로 김주공과 정치인, 박대훈이 침투를 합니다. 먼저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좁게 선 포백으로 인해서 측면 공간을 허용합니다. 이 때문에 수비 라인이 되게 더욱 내려서요. 그런 상태에서 주저앉다 보니까 공을 걷어내는 클리어링이 상대한테 갑니다. 상대한테 가다 보니까 2차, 3차 슈팅을 허용하죠. 그리고 이게 제일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 수비 라인에서 라인을 지키고 있는 도중에 이거를 작전판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포백인 상태에서 상대 공격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상대 공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속된 말로 역습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죠. 상대 선수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자, 우리 숫자가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 수비가 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공격 숫자를 많이 갖고 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공을 갖고 있는 선수가 측면으로 패스 못하게 풀백을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 선수는 더 갖고 안쪽으로 들어올라 할 겁니다. 이때 둘 중 하나 센터백이 나갈 때 보통의 잘 되는 팀은 이 선수들이 더욱 모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 선수를 제끼고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해도 이 선수가 막아설 수 있게. 근데 대구는 이게 안 됩니다. 나오면 이 선수들이 얼을 타다가 이 뒤에 돌아가는 선수를 못 본다거나 그러면 나와서 여기서 끊어내면 제일 베스트인데 이걸 끊어내지 못해서 이 선수는 무마가 되고 여기서 패스가 나오는 상황 혹은 이 뒤에 가는 선수를 체크를 못해서 이 뒤로 패스가 들어가는 상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박과 커버링에 대한, 그러니까 압박을 하고 커버를 하는 상황에 대한 약속이 전 개인적으로 대구 경기를 몇 경기를 봤는데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틈이 발생합니다. 자, 이거는 수원FC 경기 때 나왔던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백이에요. 여기 장성원 선수 있고요. 황재원 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성 선수가 있죠. 공격 선수가 이렇게 달려가는 상황에서 이제 축구인들 말로 짱을 보다가 압박을 나오려고 중심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황재원 선수는 의식이 이쪽으로 가고 있고 여기 카이오도 여기 주시를 하고 있지만 이 방향이 요 방향이라고 맞아야 맞지 요 방향이 아닙니다. 이용래와 여기 김정현 선수는 내려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비에 기여를 해주려면 이 포백에서 요 공 가진 선수를 지연을 해야 이 선수들이 더 내려가서 수적인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 상황에 장성원 선수가 내려가고 있지만 결국엔 이 선수는 일로 더 넓혀서 프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 선수도 만약에 이 선수가 일로 진행을 하면 황재원이 어쩔 수 없이 좁혀야 되니까 이 선수가 프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다음 장면이죠. 결국 1차 압박에 실패를 했어요. 결국에 이 선수가 공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까와 다르게 수비 진영이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장성훈 선수 여기 있고 센터백인 카이오는 여기 있습니다. 황재원 여기 있고요. 이 선수가 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선수는 일로, 우주성 선수는 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있는 선수는 이렇게 움직여서 이 볼을 받아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비에 대한 정리가 아예 안 돼 있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이 이렇게 살아서 결국 여기로 갔습니다. 안 들이고 일로 뛰죠. 황재원 결국 일로 나와야 됩니다. 카이오 아직도 골대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장성원 아직 골대 못 들어갔고 우주성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이용래는 이 상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외가 되어 있으니까요. 결국 이 선수가 여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결국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단 대구의 수비적인 모습을 보자면 이렇게 포백이 무너진 상황에서 카이오 등 돌리고 내려가고 있죠. 장성원 내려가고 있죠. 황재원은 지금 여기서 견제하고 있죠. 김정현이 여기서 안드리고를 따라가고 있죠. 이용래 여기서 커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포백을 지킬 건지, 그리고 이 장면처럼 여기서 만약에 이 공 가진 선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뒤 돌아 있을 때 이거를 완벽하게 압박을 해서 밀어낼 건지, 사이드를 희생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수비에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들테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파이널 서드잖아요. 보통 공격진 입장에선 여기서 결정적인 걸 마무리 지어야 되는 입장이고 수비진 입장에선 여기서 무조건 막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대구는 가운데 공간을 안 주려는 것처럼 느껴지긴 해요. 왜냐면 여기에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여기서 공을 막아내고 싶다, 여기서는 공격 전개 못하게 하고 싶다까지는 느껴집니다. 근데 그러려면 저는 차라리 가운데로 공간을 유도해서 여기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서 볼을 뺐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모여서 상대를 차라리 이렇게 사이드로 유도를 한 다음에 가운데를 막아내서 크로스를 차단하든지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구FC가 가운데서 막는 것도 안 되고 측면을 방어하는 것도 안 되니까 이 포백이 우리 골대를 보면서 내려가는 상황이 제일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비를 할 때 전 개인적으로 3백이 됐던 포백이 됐던 수비 라인이 우리 골대를 보면서 내려가는 상황은 일단 1차적으로 왜 안 좋다고 생각하냐면 공을 이쪽으로 쳐낼 수가 없죠. 여기, 그러니까 사이드 아니면 이 바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골키퍼가 막거나 수비가 그냥 건드려서 코너킥이나 드로인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대구FC는 이렇게 우리 골대를 보면서 이 우리 박스 안에서 이렇게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크로스 수비에 대한 것도
이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전북이 3대0으로 이겼던 대구FC와 전북현대 경기입니다. 코너킥이 튕겨 나왔고 그거를 다시 김진규가 재차 잡았습니다. 김진규가 재차 잡고 크로스를 올려놨죠. 여기서 콤파뇨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또 키 큰 선수가 있었죠. 이제 키 큰 선수가 있고 제공권이 좋은 선수가 있으니까 이 선수들을 막으려고 3명이 있는 건 이해가 갑니다. 3명을 붙인 이유가 있을 거고 수적으로 맞았죠. 그러면 여기서 혼전이 안 나게 바로 걷어내거나 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패스가 연결이 됐고 우당탕탕 하면서 박진섭 머리로 갔습니다. 여기 박진섭이에요. 박진섭이 머리로 다시 한번 건드렸고 이 상황에서 김진혁이 콤파니오를 등졌습니다. 애초에 크로스가 올라간 상황에서 여기서 1차 경합에 실패를 했으면 우주성이 됐든 이 내려와서 이 선수들이 편하게 헤더를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내려가서 지켜보는 타이밍이 늦으니까 이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콤파니오는 여기 돌아서 골을 넣었습니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기서 경합하는 선수들이 주로 위협적인 선수들이 많으니까 어찌됐건 코너킥 수비 상태를 유지해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거 보죠. 근데 이 상황에서 대구FC의 선수들은 보통 코너킥은 오프사이드가 없잖아요. 근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 오프사이드가 있었잖아요. 코너킥 수비가 끝난 상황이었고 그러면 빨리 와서 걷어낸 상황에서 라인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 라인을 형성하지 못했으니까 이 상황이 나왔고 이 선수들은 이미 공이 넘어간 상황이니까 이 아래로 내려가서 커버링에 붙었어야 되는 거를 골키퍼를 믿고 안 내려간 것도 있겠죠. 왜냐면 방해가 돼 있으니까. 그러기에는 근데 송민규도 있고 박진섭도 있고 전진우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공을 또 건드리면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도 전진우도 있고 심지어 송민규는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김진혁이 이 상황에서 혼자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요거 같은 상황이 지금 대구의 상황을 가장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전 상황이 바로 코너킥이거든요. 그러면 라인을 형성해서 빨리 라인을 만들어서 밀고 나왔어야죠. 이 선수가 재차 크로스를 올리기 전에 선수들이 오프사이드 공간에 있게끔 빨리 라인을 잡아서 밀어냈어야죠. 그리고 그에 앞서 이 선수가 크로스의 시간을 여기 있는 이 선수가 크로스의 시간을 많이 지원을 해줬다면 수비가 가능했겠죠. 근데 대구는 압박이 엄청나게 엉성합니다. 압박이 엄청나게 엉성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황재원이 여기까지 달려듭니다. 근데 더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더 각을 잡아놓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김진규가 킥이 좋은 선수잖아요. 크로스가 올라갔고 김진규는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공이 이만큼 느리게 이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선수가 다시 코너킥을 차고 여기서 킥을 때렸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황재원도 여기까지 나오는 동안 여기 있는 선수들이 이 정도 라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보세요, 여기 5명이죠. 하나, 둘, 셋, 넷, 5명. 전북 선수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 6. 이거는 전 숫자적으로 무조건 한 명이 더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대구가 특히 포백을 지금 쓰고 있다고 하면 라인 컨트롤을 위한 수비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수비 리더가 이 부분을 끌고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장면입니다. 자, 압박과 커버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황재원 선수고 카이오고 뭐 정우재쯤 되겠고 우주성이겠죠. 포백이에요. 일단 무너졌죠. 이 전 상황이 뭐냐면 여기 이 패스를 해주는 선수에 대한 압박을 하러 우주성이 나갔는데 이 압박에 대한 타이밍이 늦었고 이 선수가 지금 전진우에게 스루 패스를 넣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모든 선수가 이 사이로 들어간 타이밍에 늦었고 전진우는 여기서 원터치로 컨트롤도 안 하고 슈팅을 해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를 정리해 보자면 개인적으로 백포는 그냥 못합니다. 이 포백 수비를 이해하고 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이 포백에 대한 지금 조직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이걸 전술판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포백이 있잖아요. 그 상대 공격수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격수가 나온다고 할 때 5번이 이렇게 나와서 상대를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좁혀줍니다. 포백을 좁혀서 이 선수가 제쳐질 확률을 이미 예상을 해서 가운데에 공간이 나더라도 이 선수가 일로 제치건 요로 돌파를 하건 이 공간을 막기 위해 굉장히 라인을 타이트하게 좁혀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로 패스하면 그러면 내려와서 다시 포백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챌린지 앤 커버란 말이 왜 나오냐면 이 센터백이 챌린지를 하게 되면 이 나머지 포백의 3명은 모여서 3백을 만들면서 일단 이 선수가 제껴졌을 때
생길 이 공간을 미리 선점하고 이 선수를 방어하기 위한 2차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장면을 뽑은 게 이 장면입니다. 우주성이 나가서 커버를 했지만 이 1차 커버를 대구가 엄청나게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1차로 챌린지 하는 걸 엄청나게 실패를 하면 이 카이오나 황재원이 이 부분에 대한 커버가 매번 늦습니다. 일단 요거 자체가 1차적으로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늦어요. 이 커버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센터백 겁나게 쫓아갔죠. 아까 위치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 겁니다. 쫓아가지만 이미 전진우는 볼을 때릴 수 있는 위치에 발을 놨고 황재원 이미 수비할 수 없는 위치에 들어갔습니다. 우주성 이미 수비 아웃이고 여기 레프트백도 이미 수비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백포를 어떻게 서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통 또 이런 거 있어요. 라인을 지킬지 공간을 죽일지. 그러니까 이 라인을 지킬지는 우리가 포백을 설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내려옵니다. 아까 챌린지 앤 커버라고 얘기를 했죠. 한쪽이 챌린지를 해서 내려가서 일단 공간을 죽여놓고 차라리 여기서 상대를 지연시켜 놓는다든가 아니면 로우 블록을 그냥 상대 공격 상황과 상관없이 로우 블록을 미리 쳐놓고 미드필드한테 수비 가담을 맡겨서 우리가 두 줄 수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상대를 가둬놓든가. 그러니까 라인을 지킬지 이 상황에 이런 라인을 지킬지 아니면 나와서 공간을 죽일지 가운데 공간을 주지 않고 공간을 죽일지 이 판단이 계속 갈등하는 게 보여요. 저는 갈등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잦습니다. 이 판단에 대한 실수가 잦아요. 판단을 늦고 혹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압박을 가는 타이밍이 이 압박 가는 타이밍 내가 나갈게 혹은 이 선수를 내가 잡을게 라는 타이밍과 커버에 대한 약속이 솔직히 이거는 없다라고 해야 더 정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백이 못하는 거 결국에는 타이밍과 커버 그러니까 압박을 가는 타이밍 선수들은 짱 본다고 그러죠. 짱 보는 타이밍과 이 커버를 가는 전술적 약속이 지금 대구는 굉장히 더 디테일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격은 어떨까요? 공격 전술은 지금 현재만 봤을 때 4-4-2에 세징야는 투톱 중 프리로를 맡고 있습니다. 좌측에 정치인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박대훈, 정재상, 김주공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정재상 선수가 188에 스트라이커예요. 그리고 김주공 선수도 스트라이커를 볼 수 있지만 정재상 선수보다는 키가 18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신체 조건이 정재상 선수 쪽이 더 좋지만 김주공 선수는 이미 좀 이렇게 경합을 하는 능력을 좀 보여줬고 그래서 아무튼 세징야가 볼을 잡으면 이 빠른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빠른 크로스라고 했지만 컷백을 통한 공격을 많이 보여주죠. 근데 공격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측면 침투를 이용해서 단조롭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단조로운 공격이란 뜻은 크로스 타이밍이 심플하고 공격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크로스 올릴 때 숫자가 부족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미드필드 지역에서 세징야가 아니면 공격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포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포백이 우리 골대를 보면서 내려가면 위험하다 했잖아요. 근데 대구를 상대하는 포백은 공격수를 보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서 수비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거나 마무리가 엉성해집니다. 이거를 수원FC전 득점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수원FC는 근데 왜냐면 수원FC는 3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첫 번째 골부터 볼게요. 첫 번째 박대훈 골은 세징야가 코너킥을 올린 걸 에드가 넘어서 박대훈이 인사이드를 툭 오른발을 대서 넣었습니다. 카이오 헤더골 이전에 코너킥 상황이었고 수원FC가 클리어링 미스를 낸 걸 세징야가 재차 원터치로 그냥 발리 크로스를 다시 해서 헤더를 넣은 겁니다. 세트 플레이죠, 둘 다. 박대훈 골은 이거 개인 능력입니다. 좌측 공간에서 볼을 받아서 질주한 뒤에 칩슛을 했습니다. 두 골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입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오픈 플레이, 일반 플레이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굉장히 단조롭고 엉성해요. 대구FC의 그 숫자가, 공격 숫자가 부족하다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장면입니다. 이 상황은 세징야가 공을 갖고 올라오다가 정치인에게 패스를 했고 정치인은 1대1 상황을 맞이해서 이제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공격 선수들이 침투를 합니다. 정발 윙어를 둔 이유는 심플해요. 여기까지 갖고 들어가서 컷백을 하든 네가 갖고 들어가서 일루 쳐서 여기 위로 때리든 이 두 가지 상황을 그냥 이지 선달을 해라. 문제는 특히 왼쪽입니다. 이것도 정치인 선수한테 공간 패스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기 정치인 선수죠. 자,
이 정도면 되게, 이 정도 허리 숙이고 들어간 거면 엄청 간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뛰어 들어가죠. 정치인 선수가 여기서 첫 터치를 잘못합니다. 그리고 상대 골키퍼 안준수 선수는 이만큼 간격을 좁혀서 나왔어요. 이 순간까지 대구 FC 공격수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정치인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차라리 빨리 꺾어서 뒤로 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과감하게 한번 슈팅 때려보든지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안준수한테 공이 맞으면서 애매하게 공격이 끝나고 납니다. 정치인 선수가 맞이한 두 번째 상황입니다. 공격적으로는 다양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치인 선수 공 안쪽으로 벌써 잡아놨죠. 근데 여기서 이 공 안쪽으로 나왔으니까 여기 수비하는 선수는 벌써 이쪽으로 나오려고 반응하잖아요. 여기서 정치인 선수가 접어놓고 올렸어도 그래도 지금 공격 선수들 확보가 돼 있었고, 이 상황에서 정치인 선수 볼 끌다가 세징야 선수한테 줍니다. 세징야 선수가 받아서 또 거기서 또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정치인 선수가 저는 왜 이렇게 좀 비판을 받고 있나라고 몰랐는데, 최근에 경기 보다 보니까 이 선수가 자신감이 결여된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 본인의 문제라기보다 약간 터치 미스나 판단 미스 하는 거는 사실 자신감 문제고 현재 분위기를 가리키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특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상대는 이미 밀어내려고 수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격 선수들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밑에도 확보가 돼 있고, 그러면은 정치인 선수가 1대1을 시도하려고 하는 척 하면서 수비를 더 땡겨와서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는 세징야한테 넣어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진짜 1대1을 과감하게 해봐서 크로스로 올려주거나, 이런 방법도 있었을 건데, 정치인 선수한테 공이 가면 굉장히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장면입니다. 이게 전북현대 경기를 보다가 혹은 뭐 다른 팀들의 경기를 보면 이런 장면이 안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 포백이, 상대 수비가 대구의 공격수를 보면서 수비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자, 상대 수비 라인이 있죠.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을 잡고 김정현 선수가, 그리고 여기 공격수가 공을 잡으러 내려와 줍니다. 세징야가 있고, 그러면 뭐 김주공 선수겠죠. 여기서 공을 잡고 뭐 줬다가 결국에는 상대가 이 대구의 패스 플레이에 꾸준히 보면서 이 라인을 구축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이 선수는 슈팅 후에 세컨볼밖에 노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선수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미드필더는 여기서 뭔가 더 만들어낼 수 없이 그냥 슈팅밖에 할 수 없어요. 실제로 이 플레이는 김정현 선수가 슈팅하고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 수비가 이미 여기와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선을 흐트러 놓을 수 있는 연계가 필요했는데, 그 연계를 하지 못하고 정말 공만 주고 받다가 김정현 선수가 슈팅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슈팅을 강제 당한 거예요. 공격수들이 있지만 이 공격수들은 현실적으로 공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없고, 미드필더가 볼을 잡았지만 뒤로 공이 가면 이건 템포를 죽이는 거고, 이 공격을 어쨌든 지금 마무리 줘야 되니까 슈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는 정치인 선수의 장면입니다. 제가 주로 전반 장면과 전북 경기를 끌어와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반 장면만 봤으면 대구는 지는 게 좀 당연했거든요. 제가 좀 마지막으로 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공격의 문제점이 숫자 부족이잖아요. 전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컨셉이 세징야가 내려와서 만들어진 공간을 이렇게 정치인 같은 선수나 여기에 박대훈이나 혹은 뭐 정재상이나 김주공이나 이런 선수들이 이 공간을 치고 달려서 상대가 끌어져 나온, 세징야가 이만큼 내려간다는 소리는 이 가운데 공간이 그만큼 열릴 거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세징야를 막으러 내려갈 거고,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 생기는 공간에 침투가 발생해서 패스가 들어가서 공간이 생기고 따라 나오고 그 또 사이 공간이 생기고, 요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발 윙어를 뒀다면 요거와 동시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선수들의 연쇄 침투가 이어져야 정발 윙어를 둔, 왜냐하면 컵백을 넣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정발 윙어가, 특히 왼발잡이인 선수가 여기서 슈팅을 노릴 수 있는 각도가 여기까지라고 봤을 때 정발로 여기로 때리면 벗어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걸 골키퍼들이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보이는 공격수들이 있으면 이 선수는 끌고 가다가 타이밍만 줬다가 일로 꺾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득점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역습의 성공이 더 높아지겠죠. 저는 정치인 선수의 부진이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나와서 정치인 선수가 볼을 잡고 질주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근데 본인이 지금 계속 뭔가를 실수하고 실패하는 장면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치인 선수가 공을 잡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요 지역 직전에 여기서 정치인 선수가 터치 미스를 낸 거예요. 터치 미스를 내니까 본인 입장에서 공이 다르게 맞았다는 거 아니까 순간적으로 공 쪽으로 시선이 내려가 버립니다. 공 쪽으로 시선이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죠. 여기서 애매하게 공을 끌다가 끝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거를 또 작전판을 통해 한번 볼까요? 대구FC는 말씀드렸다시피 자 10번이 세징야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가 이제 미들블록 정도에서 수비를 진행한다고 하면 상대를 4-4-2라고 봤을 때 세징야가 내려오는 만큼 상대 미드필더도 나올 거고 상대 미드필더를 지나서 볼을 받았을 때 세징야가 요 정도 위치에 있다가 그러니까 대구의 미드필더한테 공을 건네받으면 그만큼 수비가 따라오겠죠. 그러면 이 공간으로 요런 선수들이 뛰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요만큼 라인이 올라와 있던 상황에서 정치인 같은 선수가 뛰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아래 라인부터 있었던 선수들이 늦을 수밖에 없고 요 선수들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정발은 이게 힘들어요. 정발 윙어들은 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각이 반대 포스트를 보고 때리기에는 정발에서는 벗어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꺾어 때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왜 흥민존 얘기하잖아요. 흥민존 같은 경우 보면 손흥민 선수는 왼쪽에서는 오른발로 때리고 오른쪽에서 왼발로 때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먼쪽 포스트가 골을 넣기가 제일 쉬운데 골키퍼의 손을 벗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왜냐면 골키퍼는 이 45도 각도에서는 보통 45도를 보기 때문에 위치를 이 정도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만큼 뛰어도 여기를 막을 확률이 존재하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감아서 때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골키퍼 손을 피하기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발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골키퍼는 요만큼에서 마주하는 상황에서 여기로 가는 슛도 막을 수 있고 요로 가는 슛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보통 정발 윙어들이 요런 상황 45도 상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컷백이라는 옵션이 존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피파 온라인 하시다 보면 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의 선호일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선호임을 미리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는 에드가 같은 선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세징야 선수가 내려와서 빌드업할 때 이 정도 위치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선수들이 넓게 퍼져 있다가 침투할 준비를 해요. 세징야가 이렇게 볼을 잡고 있으면 넓게 퍼져 있다가 세징야가 끌어들이는 어그로를 이용을 해서 넓은 공간에서 침투할 준비를 합니다. 그게 보여요. 요런 장면이겠죠? 요런 장면이겠죠? 그리고 요런 장면일 거예요. 요런 장면일 거고요. 근데 이 공격수들이 보통 같이 세징야와 공을 주고받는 투톱 공격수가 세징야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세징야만큼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여기 선수들이 침투를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세징야와 양쪽의 윙을 다 살리려면 저는 여기에 이 센터백 둘을 묶어둘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재상이 됐든 에드가가 됐든 다른 제3의 선수가 됐든 아니면 김진혁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 플레이가 되는 선수니까 김진혁이 됐든 지금 대구는 사실 좀 축구를 심플하게 하고 정석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징야를 위해서라도 여기 9번 공격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급한 대로 뭐가 필요할까? 공격에서 볼을 지켜줄 포스트 플레이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연이 되었을 때 공간을 만들기 위한 부분 전술 요런 게 없어요. 지연이 됐습니다. 세징야가 방금 요런 거 세징야가 그게 있어요. 볼을 잡으면 공격 쪽에서 세징야만 주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정치인도 볼을 잡았습니다. 일단 안쪽으로 쳐놓은 행위 자체가 세징야 보이니까 세징야 줘야겠다. 지연이 됐을 때 공간을 만들기 위한 부분 전술이 있어야 상대 포백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세징야가 마무리를 할 거면 보조를 두고 세징야가 만들 거면 피니셔가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있는 선수들이 피니셔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박대훈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측면에서 과감하게 돌파할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포백에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1대1을 해주거나 아니면 1대1을 다대1을 통해서 1대1을 헤쳐나가거나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한해서 축구를 해야 하는 그리고 지금 대구가 갖고 있는 자원에 한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에드가를 90분 내내 쓸 수 없다면 에드가 대신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상황이면 김진혁 선수를 굳이 센터백으로 써야 하나?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왜냐면 전방에서 공중볼 경합을 하고 상대 센터백을 피곤하게 할 선수가 필요한데 제가 그 선수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김주공 선수나 정재상 선수가 상대 센터백을 에드가나
그런 키 큰 선수들만큼 피곤하게 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 측면 풀백들을 피곤하게 한다거나 혹은 상대 미드필더를 피곤하게 하려면 저는 대구에는 일단 전통적인 타입의 9번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생각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축구를 더 심플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더 심플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 한 번 할 때마다 확률을 높여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개인 취향에 가깝고 제가 대구 경기를 보다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측면을 통한 찬스 메이킹은 이 경기에서도 많이 봤지만 별로 효율이 없어요. 측면에서 찬스 메이킹을 하고 측면을 통한 자꾸 축구를 시도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측면에서 1대1이 된다라기보다 1대1도 안 되고 공간을 빠르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중앙을 무너뜨려서 하는 축구도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중앙에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중앙이 묶였을 때 이 중앙을 등져줄 공격수 하나를 두고 측면에 있는 선수들한테 더욱더 자유도와 더욱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을 지공 상황에서 만드는 축구를 할 수 있다면 대구가 지금보다 상황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에드가를 쓸 때 이렇게 축구했고요, 에드가가 있었을 때 이렇게 축구하던 거를 에드가를 빼놓고 에드가가 없는 상황에 대한 축구를 하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에드가가 들어와서야 그 대구의 축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에드가를 90분 동안 못 쓴다고 하면 에드가 역할을 해야 될 선수를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적 시장은 끝났지만 미드필드를 보강했다면, 그리고 센터백을 보강했다면, 저는 결국에는 그 역할을 대구에서 해본 김진혁 선수를 포드로 올리던가, 아니면 정재성 선수를 그냥 죽어라 포드 경합을 시켜서 경험치를 먹이던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대구한테 가장 할 수 있는 변화의 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감, 대구FC 경기를 3경기 정도 봤습니다. 전북현대 경기 봤고, 수원FC 경기 봤고, 제주 경기 봤습니다. 3경기 정도 보면서 제가 본 경기에서 대구가 1승 1무 1패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선수들이 한 골 한 골 들어갈 때마다 되게 어깨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물론 선수들도 힘들겠지만 지금 팬들도 엄청나게 힘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팬들도 되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징야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대구의 전술이 계속 보면은 그래요. 대구 같은 경우에 세징야가 내려와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심지어 이 위치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을 하지만, 이 위치까지 세징야가 지금 내려와야 되는지도 좀 의구심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떨까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차라리 공격적인 성향과 침투를 할 수 있는 선수를 두고 세징야가 차라리 측면 플레이 메이커로 나와서 차라리 한쪽으로 수비를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 미드필더를 살려줄 수 있는 식의 전술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 왜냐면 세징야가 지금은 너무 가운데서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데, 이 고군분투가 세징야가 더 많은 것을 하게 만들고 더 많은 찬스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세징야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높고 세징야가 너무 낮은 위치부터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구가 풀백이 나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대구의 경기를 보면서 너무 힘들게 축구한다, 그리고 너무 힘들게 보는 팬들이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대구를 분석해 봤는데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5경기 중에 2경기만 치면 대구는 다이렉트 강등입니다. 그러면 남은 경기를 어떻게 보냐는 또 2부 리그에서의 내년 시즌에 대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지표가 또 의미가 있게 되는 거는 2부 리그 내려갔을 때 팀이 어떻게 되느냐도 또 문제가 됩니다. 대구 같은 팀은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또 변화의 폭이 겁나게 클 거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대구가 좀 더 뭔가 남길 수 있는 축구를 하고, 살아남기 위해 뭔가를 더 보여주고, 살아남지 못하더라도 팬들을 위해 희망을 줄 수 있는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K리그 대구FC 팬이었습니다.